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 보일입니다. 오늘 제 3강째죠. 제목을 오늘 주제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한국 불교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많이 거창하죠.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이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고전이긴 한데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나오는 프롤로 신부가 그 음유시인 그랑구루에게 이렇게 묻죠. 피렌체하고 뭐 그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랑구루가 이게 프롤로 신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피렌체에서는 지구가 둥글 거라 하고 지구상에는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거라 하네. 배들은 벌써 인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대서양을 향해 떠났네. 루터는 신약을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분열의 시대 문턱에 서 있네. 이렇게 나왔죠. 이 뮤지컬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매우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그 유럽의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에 감염돼서 죽고 그 이후, 그 직후에 세상의 변화,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피렌체나 또는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그 당시에도 주목을 끌었나 봅니다.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철학, 예술들이 꽃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당시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사유방식의 변화를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의 권위에 의지하고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 유럽인들한테 패스트가 닥쳤을 때 어떠한 형태의 조치나 의미 있는 형태의 국가나 뭐 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시체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된 거죠.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질서, 또 과거의 사유방식이 어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지금 여기도 노트르담 파리에도 나오지만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활자술을 널리 개발을 해서 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쇄물을 읽게 되고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되고 더 이상 교회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지식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새로운 모든 활자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인, 하층민 할 것 없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노트르담 드 파리에는 잘 나타나 있죠.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도시국가나 자신들의 영역 또 자신들의 연안만 보는 게 아니라 대양을 향해서 나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 또는 더 멀리 나가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탐험의 어떤 욕구나 또는 그런 형태의 시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대항해 시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이게 그 용어가 굉장히 좀 식민지적인 색채가 그 과거 제국주의적 색채가 짙다 그래서 뭐 저희들 배울 때는 뭐 신항로 개척 시대 뭐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뭐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요. 과거 유럽에서 패스트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듯이 또 엄청난 변화를 앞당겼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위드 코로나가 됐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아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건 뭐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아마 패스트 이후에 유럽인들의 사유 방식의 변화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묘하게도 일치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다 백신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제 2차 접종까지 맞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 딥러닝을 통해서 백신마저도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개발이 되고 또는 지금 치료제 개발에 전국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빨리 그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강연 자체도 저도 많이 어색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불자님들이 계셨으면 아마 더 재밌고 저도 더 신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또 나름 익숙해져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겪고 있는 요즘의 우리의 일상이자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을 뭐 언택트 시대다, 뭐 비대면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기술 덕분인 거죠.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모든 미디어 제작을 소위 말해서 방송국이 다 독점을 했었고 또 그로부터 발생되는 정보나 지식 체계들도 다 특정 미디어 그룹 또는 신문사, 언론 집단에서 대부분 다 독점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다 1인 미디어 시대, 뭐 유튜브다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의 관심과 각자의 의견을 뭐 매일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다 디지털 기술 덕분인 거죠. 디지털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의 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 디지털 회사라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은 전부 전 세계 매출 총액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말 그대로 거대 기업들이죠. 뭐 몇 나라의 여러 나라의 1년 총 예산을 자산 규모를 합쳐야지 요 회사의 하나 자산 규모하고 맞먹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자체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이 강연도 녹화가 되면 바로 디지털 세상으로 유튜브가 됐든 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여러분들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실물로 서로 얼굴 대 얼굴 보면서 이루어지고 호흡하면서 서로 느끼는 그런 관계로서 교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디지털로 서로 교감하고 만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요, 2010년도 이후에 5년마다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총량이 10배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10배, 무려 10배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뭐 그래프도 잠깐 나오지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데이터 빅뱅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이 얘기는 결국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뭐 디지털 휴먼 논의들, 또 메타버스 논의들, 결국 사람도 디지털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광고 모델로도 쓰고요. 또 디지털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수도 만들어내고요.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 소위 말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인간도 만들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가 됐다는 거죠. 그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빅뱅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빅데이터,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유지하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서 또 다른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사업에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들,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빅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흔히 얘기하죠. 앞으로도 아마 우리들은 이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지난 1강부터 말씀드렸던 과연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적 제 개인적인 해답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해서 이 데이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말 그대로 전통 시대와 과거의 고전 시대하고는 달리 데이터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은 내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또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이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제가 있는 해인사만 하더라도 지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지난 1, 2월이었죠. 2, 3월이었나요? 그쯤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문 폐쇄에 들어갔었고요.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하고 하면서 나름 초동 조치를 취한 덕분에 산문 안에서 뭐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행스럽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물리적인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우리 신도분들이나 또 불자님들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어져서 뭐 해인사 TV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둘러 개국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격리와 통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형태의 정보, 또 컨텐츠 이러한 내용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디지털 컨텐츠 이전에 그 디지털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인프라들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빨리 와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미리 만약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법회나 사찰 운영 시스템 그리고 포교, 교육, 모든 수행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을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화를 미리 시키고 또 이러한 상황을 대비를 했으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나 영향을 최소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놀랍게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했고요. 신종플루 사태도 경험을 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도 경험했고요. 지카 바이러스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거의 2년 주기로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럽니다. 단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영향력이 셌던 거죠,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다시 또 이런 코로나라는 게 닥치지 말란 법이 없고요. 물론 이름은 달라지겠지만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우리는 항상 바이러스나 이런 팬데믹 상황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비대면, 언택트 또 그게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럼 우리 한국 불교는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정부에서 몇 년 됐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에서 한번 착안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이게 꼭 고유한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그 모든 형태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는 뭐 AI 기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각 분산해갖고 각 개별적으로 각 분야마다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댐처럼 마치 각 지류에 있는 모든 강물들을 모아내는 댐의 역할처럼 이 데이터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저장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뭐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 그러죠. 그 안에 데이터댐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한국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의 각급 사찰에서 일선 사찰에서 본사급뿐만이 아니라 말사 단위에서도 수많은 신도들을 만나고 법회를 열고 포교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어떤 사찰 단위에서요. 근데 거기서 우리 절에는 어떤 불자님들이 찾아오고 연령대는 어떠하고 성비는 어떠하고 어떠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절에서 제공하는 우리 종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불자는 단지 법회를 좋아하고 어떤 불자는 단지 선지순례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불자는 스님한테서 그냥 수업 교육을 받는 걸 좋아하는지, 그 신도들이나 불자님들의 성향이라든지 개인적 선호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풍부한 데이터들이 하나도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겠고 이것들이 하나도 플랫폼을 통해서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모래알처럼 또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불교는 전통은 오래됐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시대 또 현재의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꼭 이런 데이터댐 형태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게 뭐 인터넷 세상이 됐든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명산 아주 좋은 물 좋고 산 좋은데 꼭 큰 절을 지어야만이 불교 포교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메타버스 공간이 돼서도 그 안에서도 절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스님을 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변화에 맞는 형태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고민들을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다, 포스트 코로나다 말들이 많은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여담이지만 옛날 그 어디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들이 3명 있다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시키겠다. 그런 사업을 하게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한국불교의 종책을 수립한다든가 앞으로 한국불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우리 한국불교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일선 포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이것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포교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새로운 종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불교 나름의 불교의 고유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메타버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선 사찰의 그냥 조그만 마을절의 주지 스님부터 시작해서 일선 우리 포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개방 형태로 운용이 되고 그래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까 방금 그랬지만 뭐 패스트 이후에 중세 유럽이 어떤 형태의 변화,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거침없이 탐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인쇄술의 보급, 또 특정 권위를 관습적으로 따르거나 맹신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다른 형태의 변화에 맞게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디커플링의 시대라 그러죠. 이제 여러분 다 경험했겠지만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 간에도 그렇고 다 격리하고 분리하고 단절되는 그런 형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럽니다. 아까 뭐 그 뮤지컬에서 나왔지만 분열의 시대 문턱에 있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연대했던 국가들이나 공동체들이 와야 되고 다 개인이 주체가 되고 또 개별 국가가 주체가 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는 그 개별화된 주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으는 플랫폼, 디지털 댐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했지만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상상하시겠지만 무슨 뭐 항해했다 그래서 뭐 현물을 가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물리적 시장을 개척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의 메타버스 공간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 가상세계의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우리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는 뻗어나갈 수가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들은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이전과는 달리 좀 더 다른 전통에 속해 있고 다른 고민을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유와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긴 강연 제1강부터 시작해서 오늘 3강까지 처음에는 AI 시대의 어떤 불교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AI 부디즘에 대한 개념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마 우리 불교 나름의 디지털들을 다 이렇게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3강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강연 중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질문과 이 시대에 침묵하지 마시고 각자의 질문과 각자의 의문, 각자의 화두를 만들고 던져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이 3강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긴 강연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